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오늘도 한상희 연구원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 Q&A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SVB 영향에 남겨주신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뇌피셜 가이드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엄격한 규제하에 있었던 CS의 부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T1이라는 신종 파생 상품이 문제가 커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T1 같은 상품의 수요가 줄어들고 발행에 성공하지 못한 기업들이 부실한 게 드러날 것 같아서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그 CS라는 엄청나게 큰 은행이 망했고요. 네. UBS에 합병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걱정이 있는 건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AT1이라고 하는 게 이름이 되게 어렵다 보니까 네. 이게 되게 특이한 파생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AT1은 약간 매자닌 성격에 가깝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이제 신종 자본증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을 발행을 하는 경우는 이 채권을 발행해서 어딘가 쓸 곳이 있을 때 보통 발행을 하는 건데 이 AT1이라고 하는 신종 자본증권은 채권하고 주식의 성격을 같이 갖고 있고요. 근데 이걸 발행하는 경우는 은행의 자본이 필요할 때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T1을 찍어가지고 특별히 자산 운용에 쓰기보다는 우리의 자본을 확충해서 가져가는, 현금으로 가져가겠다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 AT1이 발행이 안 된다고 해서 뭐 다른 곳에 파생 상품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은행체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아서 네. AT1을 발행하는 경우는 은행들이 이익을 되게 많이 못 냈다. 은행을 못 내고 또는 은행들의 대출이 부실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자본을 확충해야 되는데 증자를 하기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증자 대신에 후순위를 찍어서 자본을 확충할 때 보통 AT1을 찍습니다. 네. 그 얘기는 은행들이 엄청나게 부실하고 대출이 부실하거나 이익을 못 낼 때 AT1을 찍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미국에 있는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매우 건전합니다. 네. 뭐 JP모건이든 시티든 뱅크 오브 아메리카든 엄청나게 건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굳이 AT1을 찍어야 되는 상황이 안 온다라는 거죠. 유럽 은행들이 AT1이 많은, 신종자본이 많은 이유는 2011년, 10년에 유럽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당시에 자본 확충이 필요할 때 찍어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찍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물론 경기가 엄청나게 나빠지고 은행들의 대출이 부실화가 되고 그래서 뭔가 자본을 찍어야 되는데 AT1 발행이 안 되는 건 큰 문제일 텐데 현재 은행들의 건전성 상황에서는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은행 파산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준파파님이 상업용 부동산 문제를 금리 인하 없이 해결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리파이낸싱이 안 되면 백제라가 되는데 지역 은행들이 많이 물려 있어서 그 파급이 도저히 가늠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도 보고 느낀 게 저희 구독자분들이 되게 많이 아세요. 지금 그렇죠. 얘기하신 부분이 네. 뭐 팩트적으로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파이낸싱이 안 된 배째라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역은행들이 상당히 많이 물려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 상업용 부동산의 규모가 뭐 몇 조 달러가 되고 네. 이게 엄청난 위험이라는 것도 다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이 몇 조 달러라는 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전체 규모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뭐 네. 1,몇백 조 이렇게 되잖아요. 엄청나게 네. 많잖아요. 근데 그게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중에 부실화가 된 것만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몇 조 달러가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또 리만 사태가 오든지 뭐 코로나 사태, 뭐 어떤 일이 벌어져서 상업용 부동산이 완전 작살이 날 수가 있죠. 그러면 은행들 망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만 이 상업용 부동산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한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제에서 그 부실화가 되는 부분은 제한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얘기 정확하게 주신 대로 네. 지역은행들의 3분의 2 이상을 이걸 가지고 있는데 미국의 은행 개수가 4,000개가 넘습니다. 엄청나게 옛날엔 더 많았고요. 네.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의 뭐 파월 의장이든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미국 은행 숫자 더 줄어도 된다. 부조정이 돼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체 상업용 부동산이 다 망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면 네. 정상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중에 안 좋은 건 망하고 그래서 뭐 부실화가 생기고 지역은행이 망하고 하는 이 구조조정 과정은 너무나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연준에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맞는 거지 상업용 부동산이 예를 들어 6조 달러고 다 터지고 이렇게 보는 거는 좀 과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또한 과도한 우려일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에스킨님께서 이런 질문도 주셨는데 기존 소형은행 주주들은 은행이 예금자들에게 돈을 잘 지급해주는 의무를 다하면서 파산하지 않고 버티더라도 결국 마지막에 정부의 입김에 주주들은 피해를 볼까요? 또 이런 우려도 있으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은행들은 잘 버티고 있는데 결국은 여태까지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주들 니네가 피해를 봐라 이런 걱정이신 거잖아요. 네. 당연히 할 수 있는 걱정인데 이번에 SVB 사태나 CS 사태나 First Republic 여러 개를 보게 되면 언제 주주들이 손해를 본 거냐면 이 은행들이 자신의 몫을 못했을 때 피해를 봤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 네. 그걸 못 준대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원래는 경제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네. 미국 정부가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돈은 들여라. 하지만 니네가 책임을 못했으니까 경영진하고 주주들은 피해를 봐라.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주신 이 가정을 보면은 은행이 예금자에게 아나운서님에게 돈을 잘 지급해준 의무를 다하면서 파산하지 않고 버티면 네. 괜찮은 겁니다. 그러면 은행들 그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그 은행에 갑자기 주주들한테 피해를 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됐던 은행들은 돈을 달라고 하는데 돈을 못 줄 것 같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정부가 개입을 했을 때 주주가 피해를 본 거니까 잘 하고 있는 은행들은 결국 피해를 보지 주주들이라고 해서 꼭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계속 강조드렸던 건 뭐냐면 저를 포함한 아주 전문적인 은행 애널리스트가 아니라면 이 각각의 중소형 은행들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를 알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은행 회계라는 게 특히 더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명확해지기 전까지 개별적인 중소형 은행을 사서 투자하는 거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많이 권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네. 중소형주와 관련된 은행들 투자를 나는 예를 들어 미국이 앞으로 너무 좋아질 것 같고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믿으시면은 개별 중소형주 막 낙폭 이런 거 찾지 마시고 그냥 중소형주 ETF 정도를 하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걸 만약에 뭐 은행에 대한 완벽한 전문가이고 그리고 난 중소형 은행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경우는 은행들이 의무를 다하면 괜찮지만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망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구별할 수 없어서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피해서 안전하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고요. 또 터틀의 방식으로 보는 트레이딩 기본 원칙이라는 영상에서는 불사조님이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한상희 위원님이 현금에 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대출 중인 현금도 한상희 위원님이 말하는 현금에 속할까요? 아니면 대출 기간 없는 자신의 순수한 자기 자본이어야 할까요? 네. 제가 이제 그 현금 비중이나 리스크 관리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했을 거고 왜냐하면 이 책에서 그걸 되게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이 책의 특징은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이 리스크 관리라는 걸 돈의 개념으로 하라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내 전체 자금에 얼마까지 손실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걸 관리하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 관점에서 현금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 이런 질문 되게 많이 주시고 네. 진짜 좋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출을 한 현금도 현금이긴 한데 이 대출의 만기가 짧다든지 또는 대출 금리가 변동 금리면 현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을 빌리셨어요. 네. 그래서 올해 말까지가 대출 만기입니다. 이건 현금이라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진짜 만약에 그 주식이 올해 연말까지 주구장창 빠져요. 내년에 오릅니다. 근데 올해 연말에 은행에서 돈을 갚으라고 해요. 그럼 그 주식을 무조건 팔아야 되잖아요. 그쵸? 무조건. 어쩔 수 네. 없어요. 내년에 오르는 걸 내가 알아도 내가 미래를 예측하는 훌륭한 해안이 있어도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기가 짧고 이자율이 바뀌는 건 현금이 아니에요. 또는 만기가 한 10년, 20년 되는 건데 변동금리가 되게 심해요. 그럼 예를 들어 내가 20년 후까지 돈을 안 갚아도 되는데 지금 금리가 3%였는데 정말 만약에 1년 후에 6%가 됐어요. 네. 근데 나의 소득을 비교해 보니까 이 6% 이자를 못 낼 것 같은 거죠. 그럼 주식을 팔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금리 변동이 작은 대출이면 현금으로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지만 만기가 짧고 변동금리 폭이 큰 거는 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질문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CMBS의 위기가 금융위기를 초래한다 라는 영상에 대해서 크리스 H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CMBS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소형 은행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건 잘 알아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논리의 전제가 대형 은행이 파산하지 않으면 금융위기가 온다고 보기 힘들다라고 저는 이해했는데요. 중소형 은행이 연쇄적으로 대거 파산하면 대형 은행 하나 파산한 것과 같은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초대형 은행 하나 파산한 것과 중소형 지방은행들의 연쇄 부도 사태의 차이점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언뜻 들으면 비슷한 것 같네요. 네, 네. 이 질문도 제가 보고 아주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을 얘기 드리면 네. 신뢰의 문제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초대형 은행이 하나 망하는 게 100원이고 1원짜리 일반 은행이 100개 망하는 것도 같은 100원이니까 숫자는 같은데 그렇죠. 사람들이 느끼는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 문제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뱅크런이라고 은행이 문제가 되는 건 뱅크런입니다. 네. 100년 전에 은행이 망할 때는 다 은행 앞에 줄을 쫙 씁니다. 돈을 빼야 되잖아요. 네. 그게 문제가 되고 돈을 빼는 순간 그 돈은 금융 시스템에서 사라집니다. 돈을 빼서 장롱에 넣어놓을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 실리콘밸리 뱅크가 망할 때 사람들이 이제는 인터넷으로 돈을 빼기 때문에 뱅크런이 엄청 빨리 오니까 또 문제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돈을 빼잖아요. 네. 빼서 어디로 보내시죠? 빼면 내 계좌로? 그러니까 네. 그 계좌 어디로? 다른 다른 은행 은행이나 계좌로? 다른 증권사나 이런 데로 가잖아요. 그렇죠. 시스템에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야기하는 뱅크런은 옛날처럼 은행 돈을 직접 빼서 장롱에 넣는 게 아니라 A라는 은행이 망할 것 같은 B로 가는 거고요. 그렇죠. B가 망하면 C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A, B, C로 가는 과정은 A가 어려우면 더 커 보이는 B로 가고 B가 어려우면 더 커 보이는 C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자연스럽게 거칠 거기 때문에 작은 은행들이 망하는 것의 효과가 생각보다 작은 거예요. 옛날에는 작은 은행이 망해도 돈을 빼면 얘도 빼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망하면 옮기고 망하면 옮기고 하니까 괜찮은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A, B, C 쫙 있는데 네. 저 끝에 있는 제일 큰 게 망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디로 가죠? 갈 데가 없나요? 갈 데가 없죠. 제일 네. 안전한 애가 망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테미컬리 중요한 은행이 망하는 것의 효과와 작은 은행들이 망하는 효과가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규모는 같을 수 있어도. 그래서 저는 여전히 생각하는 거는 미국에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은행들이 망하는 게 아니면 사람들이 여기 망할 것 같으면 일로 보내면 그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규모는 같을 수 있지만 미친 효과는 다를 거다. 이유는 신뢰의 문제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시스템적인 차이를 이해하면 신뢰라는 그 포인트를 알 수가 있겠네요. 다음 5월 미국 시장 전망에 관한 영상에서 폴 SH님이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퀀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4월에서 10월은 다 팔고 11월에서 5월만 주식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셀인 메이를 주장하는데요. 퀀트를 돌릴 때 3, 40년치 또는 그 이상 돌려보면서 최근의 현상보다는 매우 예전의 현상이 반영되면서 나오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퀀트 투자가 의미가 많이 약화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요 내용을 말할 때 제가 셀인 메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과거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렸다. 특히 1990년대부터는 안 그랬거든요. 네. 제 데이터로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는 과정에서 아마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퀀트 투자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번다라는 뉴스가 많아요. 네. 예를 들면 시타델이니 르네상스 이런 기업들이 막 퀀트를 해서 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퀀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스크리닝 관점의 퀀트랑은 다릅니다. 시타델은 2007년 금융위기 전까지는 아주 큰 헤지펀드였고 실제 매매를 많이 했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점점 우리가 고빈도 매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매매를 하면서 시장의 가격 차이를 가지고 돈을 버는 방식으로 거의 바뀌어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메인은. 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외부에 공개하는 헤지펀드는 일반적인 헤지펀드고 퀀트펀드가 있지만 수익률이 40% 50%라고 하는 펀드가 있습니다. 네. 그게 책에도 나오고 하는데 이거는 규모가 10억 달러로 제한이 돼 있고 르네상스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돈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만든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수학 교수거든요. 아주 유명한 수학 교수인데 소위 말한 차익거래 방식으로 돈을 벌어요. 아무도 그 비밀을 모르고 그 책에 보면은 계약서가 이렇게 두껍다고 합니다. 회사 나갈 때 뭐 비밀 유지하기 엄청 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신들만의 돈을 방식이 있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얼마 빠진 거에 대한 퀀트라든지 과거 올랐으니까 이런 퀀트들은 이 사람들이 쓰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지금도 이럴 거다라는 퀀트라든지 또는 뭐 저평가를 고르는 퀀트, 모멘텀을 고르는 퀀트 여러 가지 다양한 퀀트가 있고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방식의 퀀트 투자를 할 때는 제 생각에는 그 퀀트로 나온 결과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꼭 거쳤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봅니다. 무작정 저 PR을 골라서 이런 게 아니라 저 PR을 골랐으면 거기서 이제 어떤 종목들이 좋은지에 대한 평가까지 하셔야 제대로 된 퀀트 투자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좋습니다. 퀀트라고 다 같은 퀀트가 아닌가 봅니다. 중소기업에서 보이는 경기 후퇴 조짐, 김 커봉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AI를 필두로 한 빅테크 주가는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금리 동결과 인하가 있을 거고 위원님이 적립식으로 투자를 한다면 S&P와 나스닥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투자를 하실지 궁금합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의 무역이 활발해지고 금리가 동결되면 앞으로 신흥국 증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두 가지 질문 주신 것 같아요. 네, 이 S&P하고 나스닥의 비율에 대한 질문도 있는데 네.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S&P, 나스닥, 다우존스 지수가 얼마나 수익률이 차이가 있는지. 왜냐하면 작년하고 올해가 되게 특이해요. 오, 네. 작년에는 다우존스가 나스닥을 엄청나게 이겼고 올해는 나스닥이 다우존스를 엄청 이겼어요. 예를 들어 올해 상반기에 주식 엄청 올랐다고 느끼는데 만약에 내가 다우존스를 갖고 있었잖아요. 네. 오른 게 없어요. 올해 한 3% 올랐나 이렇습니다. 또 반대로 작년에 주가가 엄청 빠졌다고 우리가 느끼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다우존스가 있었으면 빠진 게 없습니다. 거의 맞아요. 8% 빠졌는데 환율 감안하면 거의 빠진 게 없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올해하고 작년이 그렇게 변동성이 큰 거지 지난 3년으로 보면은 그냥 나스닥의 연평균 수익률이 다우보다 한 2, 3% 정도 매년 큰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역사적인 데이터를 보면 나스닥의 수익률이 S&P보다 좋고 S&P가 다우보다 좋긴 해요. 근데 그 폭이 연 1, 2%이기 때문에 물론 장기로 보면 차이가 나지만 아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권해드리는 건 자신의 스타일을 생각해라. 아, 예를 들어 작년에 나스닥 30% 빠지고 올해 30% 오르고 이럴 때 정신적으로 괴로울 것 같다. 이러면 다우가 맞는 거고요. 나는 그래도 화끈한 게 좋고 빠질 때 더 살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하시면 나스닥이 당연히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스닥에 성장주가 있는데 결국 주식은 성장하는 기업이 주가가 되는 거거든요. 네. AI든 뭐든 뭐 다 상관없이.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는 어떤 스타일의 투자자인지를 보시고 나스닥을 고르던 다우를 고르던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구독자분들께 맡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신흥국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흥국도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북아 신흥국, 대만, 중국, 한국 이런 것들은 네. 테크와 성장주의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아, 특히 우리나라는 너무 대단한 게 IT에서 바이오에서 2차 전지로 계속 성장하는 업종이 생기고 그렇죠. 있고 대만은 완전히 반도체와 IT의 최고의 나라이고 중국도 뭐 그런 식으로 또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있고 또 반대로 브라질이나 이런 약간 경기 민감한 업종이 많은 신흥국이 있습니다. 그걸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경기가 정말 아주 좋아질 거라고 느끼시면 이 경기 민감한 신흥국을 사는 게 맞는 거고 경기가 어느 정도 그냥 유지되는 정도일 거다. 예를 들어 미국이 지금 GDP 성장률이 올해 1%, 내년 1% 초반이라고 지금 연준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이 성장하는 업종이 많은 신흥국이 낫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신흥국을 본다라고 하면 한국이나 대만이나 중국과 같은 동북아 신흥국이 더 낫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좋습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시고 또 이 신흥국도 두 가지로 나뉜다는 점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낭만 골목길님께서 일부 매파 의원들은 대부분 올해 인하는 없다. 동결 상태로 올해 유지하겠다 한 것으로 아는데 올해 인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하는 없을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예,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는 경제가 되게 안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물가가 낮아지기만 하면 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연준 입장에서 보면은 이 금리라고 하는 엄청나게 강력한 이 카드를
경기가 나빠지지 않았는데 쓸 필요가 없어요. 금리를 낮춘다는 건 경기가 나빠졌기 때문에 내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낮추는 건데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이 낮출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경기에 대한 뭐랄까 카드가 많아지는 거니까 만약에 하반기까지 경기가 그렇게 많이 나빠지지 않으면 금리를 굳이 낮출 필요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금리를 유지하고 있어도 경제가 괜찮으면 일단 유지시켜 보고 경제가 나빠질 것 같을 때 내리는 게 맞는 거지 경제가 저 멀리에 나빠질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낮춘다라는 기대는 안 하는 게 훨씬 편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미국 주가 전망에 대한 질문 요한님께서 주셨어요. 단기적으로 유동성이 빨리면서 금리 오르는 예상이시면 주식, 채권 둘 다 안 좋게 보시는 건가요? 올해 시장금리 상단, 하단도 의견 있으시면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주식은 단기적으로 뭐 엄청 올랐기 때문에 특히 뭐 나스닥은 많이 올라서 쉴 수 있는 타이밍인 건 당연하고요. 뭐 기술적으로 보나 어떤 지표로 보나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하반기 내년 전망이 이제 쉬고 가는 거잖아요. 이제 제목이 강세장으로의 전환이었는데 지금 이제 S&P 500이 4천 요 4천 뭐 3, 400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10%가 하락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10%는 난 견딜 수 있어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네. 보통 그렇습니다. 누구나. 근데 만약에 지수가 4천이 깨지고 3,900개 가면은 분명히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난리 났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네. 제 주장은 그렇게 돼도 걱정하지 말고 그때는 정말 주식을 살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자라는 겁니다. 4,400, 4,300이 3,900이 된다고 하면 그거를 대비하는 방법은 일부 내가 이익이 난 부분을 차익 실현하는 게 맞는 거지 내가 이 10%를 먹겠다고 뭐 주식을 다 판다든지 뭐 인버스를 산다든지 이런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식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채권은 저는 이제 그 리포트에도 제가 쓴 내용인데 아마 시간의 제약상 말씀 못 드린 것 같은데 저는 금리의 상단은 작년 10월에 있었던 고점인 4.24%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유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인데 보통 거기서 마이너스 100bp 정도 되는 정도의 금리를 상단으로 많이 역사적으로 보였었습니다. 그러면 4.25%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금리 상단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10년물이 3.7, 3.8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 상대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폭은 아주 많지는 않죠. 물론 그래도 듀레이션이 긴 채권을 사게 되면은 가격이 좀 빠지긴 하지만 올해 3.3%까지 빠졌었거든요. 네. 그때에 비하면 채권 매력이 올라간 건 맞고요. 그래서 저는 4%가 만약에 금리가 미국 국채 10년물이 되면은 그때는 채권을 충분히 사도 좋은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상희 위원님의 이 의견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 도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